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거래량 지표를 좀 배워볼 거예요. 거래량 지표 전체를 다 1시간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거래량 지표를 다뤄보게 될 거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4가지 정도의 중요한 거래량 지표들을 다뤄볼 거예요. OBV, 그리고 VR, 그리고 VWAP, 뭐 MFI 이런 것들을 다뤄볼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 거래량 지표로 사용되는 거래량의 보조 지표, 기술적 지표로 사용되는 것들은 더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거래량의 이동평균선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죠. 예, 그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계시고 용법들이야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동평균선의 의미에 유사하게 해석하시면 되니까 즉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든가 아니면 그죠 이동평균선에서 많이 이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이평선을 많이 보니까 그런 형태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강의하게 될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에 OBV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BV의 발전형 혹은 좀 뭐라 그러죠? OBV를 이용한 그런 VR을 할 거고 그 다음에 VWAP, MFI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래량 지표라고 했을 때 중요한 변수들, 기초가 되는 변수를 거래량으로 활용을 하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거래량 지표가 모멘텀 지표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래량 지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특히 이 OBV 시작하기 전에 뭘 듣고 오셨으면 좋겠냐 하면 제가 거래량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4강, 4강인가 5강 정도 되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 오시면 이 거래량 지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잘 보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듣지 않고 저는 이제 그걸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오셔야 오해를 줄이고 그리고 이해를 더 넓히실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OBV 지표를 한번 다뤄보기 전에 거래량 지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지표는 OBV이고요. 누적값의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범위는 중장기 추세고요. 그리고 선행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있는지 봅시다. 한계는 단계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VR은요. 해석 기준이 3개의 점.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300하고 100하고 70입니다. 150은 사실은 거쳐가는 점이라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잘 맞지 않아요. 150이라고 설명한 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300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범위는 중기 분석이고 강점은 거래일 분류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한계는 수치 기준이 고정되어 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VR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수치 기준을 고정해 놨다는 게 양날의 검처럼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어떤 종목마다 일정하게 300과 100과 70이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다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종목의 어떤 유동성의 변동성이 클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치 기준을 고정한다는 게 잘 안 맞게 될 수도 있어요. 수치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VWAP를 저희가 좀 다뤄볼 건데 VWAP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온 지표들과는 좀 다르게 당일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 장중에 특히 당일에 장중에 사용하는 지표고요. 그래서 현재가와 비교를 하게 늘 현재가와 계속 비교해 가면서 과연 이게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을 정확하게 거래량을 보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혼합되어 있는 어떤 지표를 봅니다. 거래량이 혼합되어 있는 사실은 가격 지표예요. 맨 끝에 P가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를 보기 때문에 요거는 거래량이 들어간 거래량이 가미된 지표지 사실은 거래량 지표라고 보기보다는 가격 지표에 가까워요. 가격의 그 뭐라 그래 추세 지표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모멘텀 지표에 가깝다라고 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중 트레이딩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기관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보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한계는 뭐냐면 당일 지표로 한정됩니다. 이걸 장기로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 VWAP에 고안된 VWAP가 고안된 그 사상에 의하면 저는 오히려 이게 중장기적으로 썼을 때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VWAP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분봉 정도에서 나타나는 VWAP의 어떤 차트하고 그 다음에 일봉 중심으로 봤을 때 VWAP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VWAP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 보통 여러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거하고 좀 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MFI는 역시 지난 시간에 모멘텀 지표에서도 한번 다룰 뻔했어요. 근데 제가 거래량 지표나 아니면 기타 지표, 혼합 지표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고, 예, 여기서 거래량 지표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OBV와 VR이 기초 데이터를 거래량만 사용하는데 비해서, 물론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페러티 지표로, 즉 이 뭐라 그러죠? 페러티 지표라고 말하긴 그렇고 어떤 별도의 지표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 가격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부를 좀 활용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거래량을 중심으로 OBV와 VR이 이루어져 있다면 MFI는요 RSI에다가 거래량을 혼합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RSI 지표를 쓰시고 뭐 MFI를 쓰시든가 아니면 다른 모멘텀 지표와 같이 쓰셨을 때 제가 볼 때 거래량 지표로는 제일 유용성 자체의 유용성이 높은 건 MFI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석 기준은 80 이상 과매도 이야기는 사실 거래량이 아니라 저희가 모멘텀 지표 때 계속 다뤘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 범위도 중단기, 중기 이상으로 중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점은 자금 흐름을 포함해요. MFI도. 근데 문제는 MFI도 역시 그 지표를 만들 때 기본 전제 사항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한 번에 쏠리는 현상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모든 지표들이 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 파악은 다소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나 모멘텀 지표로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거래량과 모멘텀 두 가지의 요소들을 같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OBV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OBV는 언밸런스 볼륨이라고 불려요. 언밸런스는 뭐냐면 밸런스가 되어 있을 때 그 밸런스에 따라서 어떤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계정을 나눌 때, 회계에서 계정 나눌 때도 밸런스라고 부르고 뭐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냐 아래냐 그 점을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볼륨을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계산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OBV는 언밸런스 볼륨이라고 불렀어요. 예. 지표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일 교과서적인 정의론 뭐라고 부르냐면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수급의 흐름을 시각화한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을 더하고요. 주가가 내리게 되면 거래량을 빼줍니다. 거래량을 더하고 빼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주가가 어제보다 올랐어, 종가가. 그럼 어떻게 줘요? 거래량, 오늘 올랐던 거래량을 플러스로 더해줘요. 주가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렸어.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전체 일어났던 거래량을 어떻게 줘요? 그 OBV 지표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요?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제법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오르면이라고 해서 거래량을 더하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뭐죠? 그날 거래된 주식의 총수, 매도 매수가 일어난 주식의 총수가 거래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의 그냥 단위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처럼 최대로 뭐 한 5천만 주식 거래되는 하루에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처럼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때요?
이게 지표가 5천만 뭐 몇 억이 돼요. 몇 억이 돼. RSI 지표 구해 보시게 되면 억 단위로 나타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식수가 적은 그런 그 저기들 있잖아요. 주식 있잖아요. 걔네들은 조금 적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아요. OBV를 따져보시게 되면 나중에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처럼 몇 억 주 단위를 가지고 2억 9천만 주가 그럴 거야 아마. 29억 주. 예. 29억 주가 될 거야 아마. 그거를 그런 주하고 3천만 주인 주식하고요. OBV의 수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OBV를 신뢰성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릴 겁니다. 예, 저기 보면 차트 보면서요. 자,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거 전제로 하죠. 예, 저희도 그 부분 일정 부분은 믿고 있어요. 거래량이 나타나야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거래량의 분석을 통해서 주가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죠? 결국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를 알고 싶잖아요. 모든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모든 우리의 목표는 모두 그겁니다. 거래량이 많아질 거냐 적어질 거냐를 우리는 예측하지 않아요. 예측할 필요도 없고. 그럼 어때요? 이 거래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걸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수십 개의 지표들과 패턴과 그런 것들을 배워온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는 가격의 움직임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거래량의 분석을 통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OBV는 누가 개발했느냐 하면 조 그랜빌, 많이 알려진 그 그랜빌의 8법칙인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사실 그랜빌의 8법칙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여러분들 패턴에서 보시게 되면 그랜빌의 8법칙이라고 하지만 사실 8개의 법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4개밖에 안 돼요. 패턴이. 보시면 그냥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냥 되게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패턴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랜빌의 뭐 법칙은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되게 유명한 분인 건 사실이고 1963년이니까 약 60년 전에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1960년대 미국 주식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중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혹은 전보를 쳐서 주식 거래를 하던 시절입니다. 한마디로 전자거래가 안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지표예요. 즉 뭐예요? 정보가 있어도 그것을 바로 거래에 바로 반영하고 다수의 어떤 시장의 참여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한꺼번에 시장에 참여하고 주식시장 움직일 수 없었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50년대의 데이터로 고안해서 60년대에 만들어진 데이터라고요. 방법이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OBV 한계라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요즘은 정보 하나가 되게 작은 정보라도 터지게 되면 거래량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상승세라고 하는 정보 하나도 거래량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1963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늘어난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정보들도 초기에 누구만 알고 있어요? 브로커들만 알고 있어요. 브로커들만 알고 있고 중개인이요. 중개인들 혹은 주식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고 그것들이 그런 가격이 올라간다, 오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정보조차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알려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일 거래량이 급속하게 그렇게 증가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시절이었다고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금가옥조처럼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이 될 거다 혹은 현대 시장에도 이것이 적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접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되게 유명한 지표니까 제가 오늘 다룰 거예요. 그렇지만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자, 지표의 계산법은요.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높으면 OBV는 전일 OBV의 오늘 거래량을 더합니다. 그리고 내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전일 OBV에서 오늘 거래량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가 어제 종가 같았다. 잘 없죠.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전일 OBV는 전일 OBV와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더하고 빼주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숫자가 매우 매우 커집니다. 예, 억 단위까지 가요. 예, 물론 이제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지표의 계산법에 시초 지표를 계산하는 게 없죠. 예, 없어요. 왜요? 예, OBV 차트를 보시게 되면 모든 차트에서 OBV의 초기 값이 0이에요. 왜요? 그 다음날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예, OBV가 각각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일방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표 계산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1일차. 자, 1일차의 종가가 100이고 거래량이 1000이었어요. 기준값은 0입니다. 2일차에 102로 종가가 올라갔어요. 거래량 1500이다. 예, 상승은 플러스 1500을 더해주고 OBV는 1500이 되고요. 다음날 만약에 예, 종가가 빠졌다. 1 정도 빠져서 거래량이 1200이 되었다. 하락 마이너스 1200이니까 OBV는 300이 되죠. 다음날 다시 오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더해줘 160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값이 벌써 매우 매우 크죠. 3일 계산했는데 1600이야. 근데 주식이 1000주, 2000주 계산돼 거래되는 거 아주 소형주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몇만 주, 몇십만 주, 몇백만 주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OBV 값이 어떻게 돼요? 그냥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대체로 이제 나중에 저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말이 되는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표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OBV는 계속 누적되죠. 그래서 추세를 통해서 시장의 수급 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OBV의 값은 어떤 거냐 하면 상승인의 거래량 전체를 매수라고 봐요. 물론 매수 매도라고 보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매수세라고 봐요. 그죠? 상승했다는 얘기는 지금 매수세라고 해서 그날 거래된 걸 전부 다 매수세의 거래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수라고 하고 매도라고 쓴 거는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매수를 하려면 매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예. OBV의 값이 상승일은 모두 매수세의 거래라고 생각하고요. 하락일은 전체가 매도세의 거래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서 매수세도 있고 매도세도 있겠죠. 상승한 날도. 하락한 날도 마찬가지는 뭐예요? 매도세도 있고 매수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뭐 경쟁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전제를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값이 여러분들 차트를 보셔야 알아요.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급상승한 날들 있잖아요. 급상승한 날들. 그날의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폭발하잖아요. 그죠? 혹은 싸우다가 약간 올라간 날. 그날도 플러스예요. 근데 거래량은 폭증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혹은 의도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거래량이 폭증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정보의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 바로 지금의 현대의 주식시장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단순화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통주식수에 따라 값이 누적되기 때문에요. 전체 주식수 혹은 유통주식수와 비교해서 값의 크기를 가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OBV 활용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절대값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흐름 자체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0일을 차트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OBV가 200일의 OBV를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의도 자체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만들어진 의도 자체는. 왜냐하면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70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일부 주식들을 제외하고는 이 OBV가 정상적인 수치를 지키지 않아요. 오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볼게요. 자, 지표의 해석을 봅시다. OBV는 절대값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보는 기간에 따라서 OBV의 절대값은 달라져요. 하루 이틀 줄여버리잖아요. 그럼 OBV가 값이 계속 바뀝니다. 예. 예, 기간을 반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OBV 값이 반으로 줄어야 돼요. 고점이.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OBV 상승했을 때는 매수세가 강하다. 그래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차트 보시면서 해석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OBV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강해서 차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양만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OBV가 가격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나와야 그 다음에 즉 매수나 매도 방향에 거래량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가격이 그쪽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표의 활용은요. 추세 확인하는 거 보셨죠? 좀 전에. 예, OBV의 추세선 긋고 추세 돌파 시에 매매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이버전스도 활용할 수가 있다. 즉 근데 다이버전스 할 때 이거 수치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수치는 없고요. 예,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예, 차트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는 고점을 갱신하되 예, OBV는 고점을 미달한다. 이런 거는 약세 전환이고, 그리고 주가는 이거는 지금까지 왔던 우리 모멘텀 지표도 거의 똑같죠. 네, 결국 모멘텀 지표도 모든 지표들이 다 예,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뭘 하고 싶었어요? 예, 먼저 예측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저점 갱신하고 OBV는 저점 유지 또는 상승하게 되면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점 단점이 있고요. 예, 활용 팁이 있는데, 활용 팁은 아까 활용해서 말씀드렸던 물 조금 이제 다른 방향에서 보는 거고요. 지표의 장단점 볼게요. 이건 뭐 되게 중요하지는 않고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이 OBV를 어떻게 이해하시느냐가 이 내용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장점으로는 계산이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두 번째로 수급 흐름을 빠르게 포착한다. 근데 이 수급 흐름을 빠르게 포착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제가 맞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어떤 거요? 예, 오르는 날에 거래량은 모두 매수 의도를 가진 거래량이다. 내리는 날의 거래량은 모두 매도 의도를 가진 거래량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급 흐름이 빨리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은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해석은 금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과도한 해석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집 분산 상황을 포착하기에 맞다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받은 다른 보조 지표와 궁합이 좋을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 분석에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장점으로 뽑아내요. 근데 제가 볼 때 요거는 이 OBV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다면 이런 단계점, 장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단점들이 조금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 이상치에 매우 민감하다. 이거 뉴스 나올 때예요. 뉴스 나올 때, 호재나 악재 나올 때. 그리고 절대값의 의미가 없다. 지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요. 지표로서의 가치는 대폭 하락합니다. 세 번째로 변동성이 심한 종목에 부적합하다.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주식들이요 대체로 그 유동성 자체가 한 주식에 투입되는 유동성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심한데 들어갑니다. 아주 지극히 대형주,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대형주에 속하는 그런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변동성이 심한 종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래량 이상치에 매우 민감하다고 했죠.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은 뭐예요? 뉴스에 따라서 호재 혹은 악재에 따라서 많이 요동을 치죠. 그런 시장이 일단 두 개 한계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긴 시간 누적에 따라서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거래량 기반만으로 가격 패턴을 무시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거래량 기반만 거래량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가격의 요소는 모멘텀이나 아니면 추세에서 봐야죠.
변동성에서 보거나. 그래서 결합을 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 팁 뭐 이렇게 중원부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OBV 지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적어도 현물 시장 있죠. 현물 시장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OBV 방향만 해석한다. 숫자 자체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OBV의 신뢰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래량 급등일의 필터링. 뉴스성 이슈로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주의해라. 우리나라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선 테마주.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요즘에 특히 더 상당 부분 상한가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선 주자 누가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날 상한가 하한가를 결정하잖아요. 세 번째로 횡보장에서는 의미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게 되면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 대세 하락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주식은 어때요? 크게 보면 큰 횡보장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횡보시 신호를 필터링해라. 물론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횡보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기적인 횡보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자 이제 차트 봐야죠. 자, 요 차트는 총 주식수가 29억 6,047, 47,000, 60만 4천, 60, 죄송해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100만이고, 여기가 10억이에요. 29억 6천 4만 7천 주예요. 6천 4만 7천 주. 이렇게 돼 있는 주식이고, 어느 주식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빽빽하게 거래가 매일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좀 작은 날은 한 1,000만 주, 요 날이 있었죠. 1,000만 주 정도가 거래돼요. 그죠? 그리고 많은 날은 4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정도까지가 거래됩니다. 그죠? 요게 그 전자의 주식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OBV는 여기서 최고점은 4억이에요. 근데 요거는 절대값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OBV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보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대형주의 OBV는요 가격하고 되게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하고 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올라갔다. 물론 이렇게 매우 떨어진 날, 떨어진 추세를 보였던 날도 거래량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크게 뭐 줄어들거나 하진 않지만 줄어들어요 하여튼. 그리고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날 있죠. 요 날이에요.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형광펜 켜서 한번 해볼게요. 요 날이죠. 요게 요 날이에요. 여기가 요 날이고요. 그리고 정점 찍은 날 있죠. 요 날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에 대가리. 그 다음에 여기서 한참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거래량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 되게 크지는 않지만, 그쵸? 거래량의 누적수가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동안이니까 어쨌든 간에 요 기간 동안에는 하락분 거래량보다는 상승분 거래량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선행하지도 않아요. 그날 당일 있죠. 당일에 요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 선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전일 비교가 아니라 종가가 어제보다 떨어졌느냐 높아졌느냐에 따라서 즉 갭을 포함해서요. 갭을 포함해서 종가가 어제보다 높아졌느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제 종가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파란색 봉이 나오면 이거 그러니까 거래량도 음봉이긴 한데 이건 대량의 거래가 마이너스로 발생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파란 봉이 나왔을 때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루의 거래량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패턴이죠. 며칠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합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며칠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 전부터 계속 더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모든 차트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의 기간이 길건 짧건 간에 맨 첫 번째 OBV는요 0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여기서 거래량이 높아졌죠. 잠깐 높아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잠깐 높아지는 순간 요거를 선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요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요상에서
유상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OBV가 의도한 게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잠깐 빠졌다가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 올라가는 추세인가 보다 다이버전스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신호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같이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봅니다. 네, 가격도 그래서 요점 있죠? 여기에요. 네, 올라가 보시면 돼요. 한번 잘 보세요. 가격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가격이 움직이면요, 거래량이 쌓여서 그날 거래량이 많이 쌓이니까, 그죠? 그래서 OBV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선 떨어지면서도 이상하게 OBV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왜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있죠. 한번 반등할 때 또 거래량이 폭발해, 우리나라 또 빨간 선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감소하죠. 폭발하고 또 감소하죠. 이런 것 때문에요. 거래량이 요 OBV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OBV가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상승이라고 볼까요? 이거 되게 큰 실수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가격은 선행에서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유지를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요? 한참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제법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그만큼 떨어지고 나서 이제 비로소 떨어지기 시작해요. 후행도 이런 후행이 없죠. 이 정도 후행을 나타내는 지표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하는 지표다. 이거는 되게 주식시장을 되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그 현대 주식시장처럼 정보가 되게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시장 있잖아요. 들으면 바로 1분 안에 뭐 몇십 초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의 거래량과 OBV는 실제로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잘 만들었으면 뭐예요. 그죠? 지금 시대에 아무리 잘 만들어서 봐야 19세기에 되게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 봐야 좋은 마차일 뿐이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가장 후진, 한마디로 후진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늦었지만 제일 나쁜 자동차만도 못한 거예요. 저는 이 OBV 지표는 사실은 조금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VR까지도 실제로는 적용 가능하냐라고 하면 저는 적용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래량 지표가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사실 거래량 지표보다는 거래량을 직접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가격하고 거의 비례하는 수준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십니다. 그죠? 자, 다음 차트 봅시다. 다음 차트는 좀 변동성이 있는 차트고요. 얘는 그냥 8천만 주짜리 차트예요. 8천만 주짜리니까 그렇게 되게 크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1,000원 중심으로 한 2,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8천만 주라고 해봐야 한 2천억 안 되는, 그죠? 현재 시총으로 보시게 되면 한 200 몇십억밖에 안 되는 300억 정도 되려나 그 정도입니다. 크지 않은 소형주예요. 대신에 얘는 어떻게 썼냐면 아니다 2천억 정도 되나 지금 8천만 주니까 1억 주 되죠. 1억 주 되고 1억 주의 현재 가격이 한 그죠? 뭐 350원 이러니까 한때는 2,000원, 3,000원 했었으니까 그때는 그죠? 최대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갔었어요? 5,000원, 뭐 6,0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이때는 얼마짜리 주식이었냐 하면 총 주식 수가 언제 변했는지는 사실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가 한 4천억짜리 4천억짜리 시총 가진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몇 토막이 나서 그죠? 거의 한 10분의 15분의 1 토막이 나서 지금은 200억짜리 주식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비교하는 걸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거래량들이 대체로 웬만큼 대형주들이 아니면 이게 균일하게 안 나타나요. 그죠? 이게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거래량들. 평소에는 거래량이 되게 적다가 가끔 나타나요. 이렇게. 그것도 빨간 날 단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요? 하락하고 있죠.
대세는 하락이에요. 대세는 하락입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 요 범위 자체가 위로 갈수록 매우 좁아지는 로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사실은 잘 안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요거는 대세는 하락이잖아요. 여기서 특히 최근에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은 반등이 조금 있긴 하지만 반등이 있는 날 거래량이 터져요. 꼭.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깐 여기서 V자 반등 형태로 갔다가 다시 조정이에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상한가, 장중 상한가 그리고 그죠? 장마감대 상한가도 되게 많았죠. 그죠? 종가의 상한가도 많았고 장중 상한가도 제법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주식인데 자, OBV 어떻게 되나 봅시다. OBV는요. 여기서 한번 상승해요. 그 다음에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요. 왜요? 예. 왜 안 내려가냐 하면요. 오르는 날만 거래량이 터져요. 내리는 날은요. 거래량 없어요. 혹은 유지되는 날도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래량 터진 날은요. 거의 대부분 오르는 날이에요. 빨간 선에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거래량 터진 날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 한번 빠졌다. 그죠? 여기에서 한번 빠졌어요. 그죠? 이런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기서는 빠지면서 지금 거래량이 터진 날이에요.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있었는데 요거는 거의 하한가를 다루는 가격의 하락이 있었어요. 이날 무슨 악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소유권이라든가 아니면 뉴스라든가 이런 것에 악재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돼요? 거의 하한가를 치면서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잠깐 내려와요. 그래도 전체에서 되게 많이 내려온 것 같진 않죠. 그죠? 이때 틈틈이 쌓아온 거래량들에 비하면 쭉 떨어져요. 그죠? 쭉 떨어지고 얘는 하루에 최대 몇 주가 거래됐냐면요. 제정신 아니죠.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4천만 주식 거래돼요. 주식 숫자는 몇 배 많다? 몇 배 많냐면 한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이고 그러니까 한 30배 정도 많네요. 30배 정도 크다라고. 얘는 29억 주고요. 얘는 8,300만 주니까 29억 주니까 40배 정도 많네요. 그죠? 40배 정도 많은데 일일 최대 거래량은 거래 숫자는 똑같고요. 그리고 누적되었을 때의 요 거래 저기 있죠. 요 절대값은 이야기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얘가 4억이에요. 여기가 OBV 최고 치수가. 그리고 얘는 심지어 지금은 얘는 어떠냐면 심지어 지금은 하락을 쭉 타고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서 이 기간에도 계속 매수 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그죠? 매수 매도가 있어요. 상당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주식수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하락 시에 주식을 거래량이 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마이너스에 와 있어요. 지금 0 이하라고요. 왜요? 이 중에서 파란 게 많아요. 파란 거.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어때요? 자잘자잘하게 나오는 날 중에서 요 거래량 터지는 날들 있죠. 여기들이 대부분 뭐예요? 매수예요. 매수라고 말씀드리죠. 빨간 거예요. 빨간 거. 가격이 오르는 날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 슬로프를 다 내려왔어요. 슬로프를 일단 다 내려왔어요. 슬로프를 다 내려오거나 내려오는 동안에 여기서 거래량 터졌 것들 있죠. 요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요 시점에 세력들의 매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또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상당히 상식적으로 타당한 어떤 의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4천만짜리 여기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뉴스가 있었어요. 그죠? 뉴스를 밟으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죠? 여기서 얼마가 되냐면요. 플러스의 누적 거래량이 약, 여기가 1억 5천만이고 여기가 4천만이니까 한 4, 5천만 주 정도가 그냥 바로 거래량이 순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플러스로.
여기 물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 플러스만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팔고 빠지면서 반영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주식은요 OBV가 우상향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상향합니다. 앞에 보셨던 대형주 몇 개를 제외하고는. 왜요? 예, 빨간 날, 즉 오르는 날만 주식이 거래가 터집니다. 예, 계속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OBV 켜놓고요 주식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테마주나 이런 좀 그런 주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대형부터 뭐 중견 기업 주식이 또 있고 소형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소형주 비중이 좀 높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우상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자 보세요. 여기 조금 있었죠. 여기 조금 있죠. 무슨 사막에 선인장 난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되죠. 그죠? 어떻게 돼요? 네, 얘도 어떻게 되냐면 얘는 심지어 삼성전자보다도 더 셉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거래량이 얼마였죠? 여기에 4천만 주, 여기 5천만 주쯤 되거든요. 얘는 하루에 얼마씩? 7,500만 주. 물론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3,100만 주짜리인데 하루에 7,500만 2회전 반 뭐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있을 때,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얘는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거라서 얘는 75억이에요. 75억 맞죠? 아니다. 7억 5천만이네요. 그죠? 여기 2억이고 7억 5천만. 수치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2배 정도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요. 숫자 자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게요. 여기서부터 쭉 없어요. 거래가 없잖아요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대세로는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요때도 자 보시게 되면 누적적으로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가죠. 뭐 사고팔고가 있긴 하지만 눈에 안 보여요 여기 거래량 자체가.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죠. 요때도 사실 별로 변화가 없어요. 거래량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요런 거는요 사실 보시면 거래량 같이 보셔야 알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약간 찔러보기라고 할 수도 있고, 단기적인 어떤 단타가 뉴스가 나왔다가 빨리 사라진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쭉 내려갑니다. 대체 하락을 하죠. 보이지도 않아요. 왜? 여기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서 보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OBV 차트의 어떤 유의미한 것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루에 7,500만 주씩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얘네들이 다 희석되어 버렸어요. 대개의 차트가 우리 차트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단기 상승을 한번 하죠. 한 50% 정도 상승했다가 또 한참 하락하죠. 어떻게 보면 요걸 보고 해석을 하실 때 쌍바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쌍바닥 해석보다는 사실 시간 간격이 좀 길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빡 치면서 여기서 어디냐면 여기가 500원 이하였어요. 여기가 430원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1250원까지 2배 반 정도 쫙 올라오래요. 상한가 밟으면서. 요때도 사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했느냐라고 하면 요 앞에 터졌던 거래량보다도 작아요. 거래량보다 작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서 아주 깊은 이걸 뭐 글쎄요 눌림목이라고 하기도 상당히 좀 심한 그런 것들을 겪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번에 두 번째로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뜨리면서 유의미한 OBV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 정도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OBV 상으로 보시게 되면 한 2천만 주 될 거예요. 2천만 주가 아니지. 2억 5천만에서 5억이니까 2억 주 정도 유통된 게 몇 해 전이 요 사이에 일어난 상승, 요 사이에 일어난 상승 하락이 다 있었으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상승과 하락이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오르는 날 대체로 거래량이 터졌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속적으로 거래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OBV를 사용하는 것이 크게 좋을까 안 좋을까는 특히 중소형주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처럼 대형주 있죠.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OBV가 작동을 하면서 가격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대형주 다 다른 것들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 OBV는 뭐야? 가격하고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되게 선행하거나 얘를 되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지표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증거들이 별로 없어요.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조정기를 좀 갔죠. 조정기를 갖는 동안에도 사실은 이때 올라갈 때 거래량 발생하고 떨어질 때 조정기에서도요. 떨어질 때 거래량 발생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천히 상승합니다. 그랬다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몇 퍼센트인지 모르냐면 여기서 한 600원에서부터 2,500원, 3,000원까지 한 1,000배 정도로 이렇게 쫙 올라오죠. 요 기간 동안에 거래량 폭발. 그리고 OBV 수치로 보게 되면요. 순수하게 양의 증가 방향으로요. 한 3억 3억 정도 이상의 그죠? 3억 이상의 3, 4억 정도 되는 OBV가 쌓여버립니다. 3, 4억 정도면 회전수로 봤을 때 10회전 정도라는 거죠. 이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사고 팔기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날 가격이 오른 날에 거래량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잘 해석하시면요, 여러분들 OBV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구간을 끊어서 잘 활용을 하시면요, 세력들의 매집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낌새로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로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OBV 차트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계속 쌓이는구나. 쌓이긴 쌓이는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겠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OBV는 어디서 찝어도 대체로 OBV는 우상향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차트 자체의 성향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요거는 계속해서 대세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OBV는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져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가져와 봤지만 여러분들 OBV는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한정적인 활용 방법만 존재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너무 길었는데 하여튼 좀 더 컴팩트하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